인류 최초의 암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뚫었네. 설마 뚫었어. 진짜로요? 이건 약 4,500년 전 30대 나이에 사망한 남성의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위에 까만 점이 보이죠? 네. 저게 뼈에서 자란 커다란 악성 종양이거든요. 이 악성 종양이 바로 암인 겁니다. 까맣고 커다란 악성 종양 주변에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생긴 상처들이 보이죠? 긁었네요. 맞습니다. 이건 머리에 생긴 암을 제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외과적인 수술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어떡해.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암에 대한 징후는 또 있었습니다. 뭐야? 최근에는 고대 질병을 통해 현대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미이라를 CT로 촬영하는 시도가 많아졌는데요. 예전에 발견되었던 이 미이라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미라. 이건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발견된 임신부 미라인데요. 아기도 낳지 못한 채 숨져야만 했던 원인은 바로 비인두암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암은 전 세계에서 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암이거든요. 이런 희귀암까지도 고대인들이 앓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대의 암은 일반인 미이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파라오의 미이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이집트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가장 오랜 왕위를 지낸 하트셉수트의 미라인데 미라를 연구한 결과 뼈에서 생기는 암인 골종양이 전신으로 퍼져서 50대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현대사회의 질병이 아니었네요. 네, 박사님, 근데 그럼 고대 이집트 사람들 암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모르면서 해본 건가요? 당시엔 암이라는 병명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신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암이 나타내는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집트사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의술의 신으로 치대된 인물 이모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모텝은 이집트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했고요. 그리고 건축 외에도 천문학, 철학까지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천재였는데 특히 의술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쳐서 치유의 신이라고 추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제 존재했던 사람인 거죠? 그죠. 네, 이모텝은 자신이 알게 된 48가지 질병에 대한 지식을 파피루스에 적어 의학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암과 관련된 글이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방의 불룩한 종양은 유방에 크고 번지는 단단한 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만지는 것은 둥글게 뭉친 포장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유방에서 튀어나온 덩어리를 살펴볼 때면 그것이 유방 전체로 퍼졌는지 알아보라. 자, 어떤 암의 증상을 말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유방암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방암입니다. 당시 이모텝은 이것을 암이라는 병명으로 규정짓진 못했지만 그가 적어놓은 이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유방암 증상들입니다. 덩어리라고 했죠. 저 때도 있었구나. 이모텝은 이 파피루스의 48가지의 병의 치료법도 적어두었는데 예를 들어 뇌에 이상이 있다면 우유를 귀 속에 붓고 화상 부위엔 기름을 발라야 한다는 등 각 질병마다 자신이 연구한 치료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치유의 신 맞아요? 내가 그때 악의 신 아니에요? 야, 우유를 귀에 왜 붓지? 아니 기름을 발라. 아니 심지어 화상 입은 데다가 기름 부으면 불난데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4,000년 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법을 제안했을까요? 엄청 황당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암을 공식 명칭인 캔서라고 지정하게 되었을까요? 영어가 나온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질병을 캔서라고 부르게 된 건 고대 그리스에서 암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 인물과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기원전 400여 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네, 맞습니다. 히포.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유명하죠. 히포크라테스는 유방암 환자의 불룩한 종양과 붉어진 핏줄을 보고
이 동물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개? 네, 혜성 씨 정답.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디서 뭐라 본것 그래? 같아요. 꽃게. 꽃게요? 그가 떠올린 건 바로 개였습니다. 저 개 말한 거 맞아요? 네. 히포크라테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 걸 보고 개의 등딱지를 연상했습니다. 또 그 주변으로 뻗은 부푼 혈관을 보고 개의 다리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종양에다가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기원 후 47년경 로마 의사에 의해 암은 개를 뜻하는 라틴어 캔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암을 캔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이종훈 선생님, 그 우리나라 말로 암이라고 부르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처음으로 12세기 중국에 남송 시대 때 적혀진 위제보서라는 책에 등장을 했는데요. 유방에 있는 종양을 촉진을 해봤더니 마치 바위처럼 좀 딱딱하고 단단하다 해서 한자어 바위 암자를 가져다 진단명 암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바위암이구나. 그럼 박사님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그 어쨌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종양 모양을 보고 이렇게 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해부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는 걸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해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오로지 유방, 피부, 턱, 목, 혀 등 겉으로 보이는 종양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양이 사마귀와 같이 작거나 종양이 하나만 있으면 양성으로 봤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크기가 커지고 여러 군데로 번진다면 악성으로 보는 등 양성과 악성의 구분까지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또한 인간의 몸이 혈액, 점액, 황담즙, 그리고 흑담즙 이렇게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4체액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균형을 이룬다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는 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암의 진단과 함께 암 환자가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되게 허무한데요? 네.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예? 그래야 환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겨드랑이, 갈비뼈, 허벅지는 부종과 재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포기 선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민간요법 하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종양을 건드리면 출혈이 심하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는 게 차라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당대 최고의 의사도 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대로 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부학의 발전은 인체 내부의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암 치료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 또한 이로 인해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의 발전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들이 시행이 됐나요?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종양이 눈에 잘 띄고 비교적 제거가 쉬운 유방암 환자들이었는데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어? 저게 뭐야? 우와. 저거는 거의 고문할 때 봤던 장면 같은데? 아니 저 달궈서 달군 걸로 하는 거예요? 나름 소독하고 약간 고문 같은데 그냥. 이처럼 동그란 형태를 띤 날카로운 날을 뜨겁게 데운 뒤 유방을 빠르게 절단하는 수술이었죠. 아 말도 안 돼. 무식하다 진짜. 초기 수술법은 스피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뭐. 지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마취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의사들은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18세기 유행했던 또 다른 유방 절제술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르는 거 아니에요? 뭐야? 긁어내는 건가? 뭐지 저게? 뭐지? 뭘 한 거지? 이건 18세기 외과 교과서에 실린 유방암 수술법인데 먼저 굵은 줄을 꿰인 커다란 바늘을 유방 사이로 통과시킨 후 그 줄로 유방을 들어 올린 후 칼로 재빨리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는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소작술로 조직을 파괴해서 지혈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끔찍해. 무슨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방을 댕강 잘라내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했던 시절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가슴에 커다란 흉터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 아파 보여요. 우리 종이에만 배워도 그렇게 아픈데 저 살점을 그냥 뜯어낸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수술의 결과가 대부분 실패했고 그 예후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상처에서 또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예로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 알렉산더 먼로는 2년 동안 60명의 유방 종양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중 살아남은 인원이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손도 씻지 않고 수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 앞에 놓인 운명은 암으로 죽느냐, 수술받다 죽느냐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박사님. 겉으로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에 집중되던 19세기 인류는 암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현미경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양이 꼭 바깥으로 불룩 튀어나오지 않아도 몸 안에 생긴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 정상세포는 각 세포가 일정한 모양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반면 암세포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배열도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아 완전 똘똘 뭉쳤네. 덩어리가 져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암 발병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 간편하게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판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암을 진단하기 위해선 먼저 조직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19세기 뮬러의 시대에 성립된 방법입니다. 이렇듯 현미경을 활용해 획기적인 암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암에 걸린 걸 늦게 알아채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을 수술로 미리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암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어 몸 안의 암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능해지자 의사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 인류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이 치료법을 처음 발견한 인물은 바로 미국의 의대생 에밀 그루브였습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 X선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진공관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 노동자들의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걸 보고 한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X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세포를 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세포로 이루어진 암도 죽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에밀 그루브는 암 환자에게 X선을 쬐보기로 하는데 엑스레이 찍듯이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X선 치료가 이루어진 모습인데 유방암 환자의 종양 부위에 X선 발생 장치인 진공관을 달아서 종양에 직접 닿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밀 그루브의 실험 결과 약 2주가 지난 후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암세포를 죽이는데 X선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진짜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 박사님, 그럼 X선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엑스선은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엑스선이 방출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방사선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몸 안에 뼈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방사선은 몸속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사선을 쬐면 암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에밀 그로브가 시도했던 엑스선 치료가 바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받았겠는데 이분? 받아야지. 이종호 선생님, 그 당시 엑스선 치료법에 대한 반응은 완전 핫했겠는데요? 네, 맞아요. 암 환자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엄청났어요. 실제로 20세기 초반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엑스선 요법을 사용하는 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암에 맞는 절대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암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와중에 엑스선보다 더욱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 바로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였던 마리 마리 퀴리. 퀴리 맞습니다. 마리 퀴리가 발견한 새로운 원소 라듐이었습니다. 라듐은 우라늄 광석에 들어있는 금속 물질로 어두운 곳에서 초록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에너지가 엑스선에 무려 1000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 센 에너지를 암세포에 쏘아서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저건?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홍보 포스터가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암에 대항하는 유일하고 안전한 무기는 수술, 엑스레이, 라듐입니다. 당시 라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죠? 네. 약간 기적의 치료제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라듐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떠오르게 됐고 의사들은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라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얼굴 쪽에 생기는 암인 두경부암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여러 개의 라듐을 붙인 마스크를 만들어서 얼굴에 최대한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 부위 전체에 강력한 방사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괜찮나 저거?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뭐야? 이건 목 부위에 암이 생긴 환자가 라듐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무려 13개의 라듐을 꽂아서 강력한 에너지를 암이 생긴 부위에 댈 수 있도록 이런 기계까지 따로 개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더 고설량의 방사선을 쏘기 위해서 라듐을 실로 묶어서 종양에 직접 대고 꿰매기도 하고 라듐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몸 안에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피폭이 괜찮나요? 그러게요. 아니, 주한 씨, 이게 보기엔 황당해도 당시엔 라듐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겠어요? 네. 라듐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치약, 그리고 라듐 크림, 뭐 라듐 입욕제, 좌약. 좌약?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라듐 성분을 함유해서 출시했다는 아, 걸 이거 알 수 좀- 있는 사진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세계를 들썩였던 이 기적의 약은 얼마 못 가서 그 인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을 것 같아. 피폭이죠, 피폭.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사선의 무분별한 사용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위험할 것 같아. 라듐은 인체에 들어가면 뼈에 축적이 되고 몸 안에서 방사선을 끊임없이 내뿜어서 결국 뼈에 있는 골수세포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변 세포에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유발합니다. 이런 라듐의 위험성은 당시 라듐 공장에 다녔던 소녀들의 얼굴과 다리에 커다란 종양이 생긴 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라듐으로 인해 생긴 무서운 부작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해로운 물질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